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가인포에서 전략기획실에 맡고 있는 한영국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세요. 네, 지난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을 받았잖아요. 금감원으로부터. 맞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딱 선물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상품 변경의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도 기존의 상품과는 다를 거고, 기존의 경영인 정기 보험의 상품 컨셉만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만으로는 아니겠죠. 메인으로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자마자 우선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컨셉을, 여러분 지금 그 컨텐츠의 마지막 꼭지 있죠? 그 꼭지를 제가 우선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상속세 준비를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 컨셉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이번 회의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우리가 보통 CEO 플랜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베이스에 좀 깔아야 될 때가 좀 된 게 아닌가 해서 1월 OT부터 이 교육 과정에 지금 이거를 이번 주에 급하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상품 교육이 있었잖아요. OT 때 상품 교육 안 하거든요. 네, 갑자기 종신보험 이야기도 하고 아마 미래에셋에서 왔었을 거고요. 그리고 KDB에서는 유니버셜로 해서 어쨌든 특징이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미래에셋 상품 같은 경우는 7년이 아마 99.5% 아마 환급률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었던 것 같고, KDB 상품은 피보험자까지 교체할 수 있으니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위기의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잘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시 정리가 돼서 좀 더 앞서간다고만 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금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컨셉들을 제가 조금 한번 만들어 봤었고,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전, 아니면 요즘은 좀 들여다보지 않아서 좀 가물가물할 수 있는 부분 관련돼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꼭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50분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어보시면 다 기억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다 보고 진행하실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또 향후에 또 활용이 가능하고, 대표님이 질문하셨을 때 또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저는 여기 저희와 조인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개인 역량을 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어쨌든 함께, 있다면 그분들의 역량을 125배 성장시켜 드리는 걸 저는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예, 현지 시점에서 저랑 함께 6개월 정도 함께 해오신 분들은 한 25배 정도 성장하셨다고 보고요. 아직 125배까지는 좀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새해를 맞아서 함께 하시게 된 걸 반갑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원래 또 2시간인데 그 1시간으로 좀 줄였어요. 또 그 이후에 또 저희 시무식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OT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그건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리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거였구나, 아니면 그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연결성이 있었는지를 오늘 조금 느끼시기만 하면 이 시간은 충분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CEO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갔더니 보통 기본 급여 5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요즘은 1000만 원 받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많이 설명을 드렸던지. 자, 요 페이지로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율을 우선 뭐 2022년부터 해서 소득세율은 변한 게 없어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월 급여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했었을 때 기본적인 개인
실효세율이에요. 실효세율은 뭐냐면 우리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얘가 35%의 구간에 걸리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35%가 아니죠. 빼주는 공제 부분이 있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금액과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해서 세율을 구한 것이 개인 실효세율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개인 실효세율을 16.3%부터 33.3%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하는 어떤 개인 법인 총 실효세율은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중간에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23.5%의 개인 소득세율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대표님이 느끼시면서 결국에 1,000만 원을 가져가고 계셨던 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님의 급여와 관련돼서는 법인세 비용 처리가 되죠. 그러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가정한 건 법인세율을 19%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조정을 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6.3%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퇴직금과 관련된 임원 퇴직금 플랜, CO 플랜을 준비하지만 실제 그것만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급여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면 실제 연간 1,200만 원이고 10분의 1이라고 하면 1억 2천이니까 1,200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퇴직금도 결국에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배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원금 자체도 커져야 전체적인 퇴직금 규모가 커질 텐데 키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급여 부분이었죠. 그래서 급여 부분을 현실성 있게 올리더라도 부담하는 세율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세율이 우리에게는 합당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은 다르실 텐데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봤더니 2,000만 원일 때도 15.9%예요. 저는 월급이 2,000만 원이면 연봉은 2억 4천이죠. 이 정도 선까지만 해도 높은 세율이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000만 원까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2,000만 원까지 해도 15.4%죠. 지금 우리 모든 세법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세율이 15.4%예요. 그 이하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 양도와 관련돼서 10% 있었죠. 지금 20%잖아요. 그죠? 20% 이하가 없어요. 그쵸? 15.4%예요. 지금 우리가 연봉을 2억 4천을 가져가도 15.9%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급여를 설계하고 퇴직금을 설계하느냐? 미처분 이여금이 쌓여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퇴직금만 갖고 이야기한다? 대표님 퇴직금 이야기만 막 해요. 그럼 대표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좀 막막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지라고 우리가 니즈 환경을 할 수 있지만 현재적인 급여도 현실성 있게 올려올 필요가 있다. 왜 그래요? 급여가 낮으니까 필요한 돈들을 회사에서 그냥 가져나갔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가지급금이 계속해서 쌓였잖아요. 그렇죠? 몇 억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지급금은 회사 문을 닫아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상여 처분이 돼서 소득 처분이 되니까 또 소득세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언젠가 갚아야 돼요. 내가 죽거나 해서 상속이 이루어져도 또 그 가지급금과 관련돼서는 또 상여 처분되고 관련해서 어쨌든 세금이 또 나오게끔 되어 있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가지급금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서 앞으로는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금만큼을 우리가 엑시트 해줄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CO 플랜이라고 하지 않고 임원 소득 플랜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준비를 하되 급여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겠다. 자, 그런데 대표님은 왜 급여를 현실성 있게 못 가져가셨냐? 세율이 이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 장표 하나로도 충분히 니즈 관계가 가능해 보여요. 자, 지금부터 좀 보여주는 페이지들은 제가 설명을 좀 스킵할게요. 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넣어놨던 건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로 놓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임원의 범위 스킵을 하고 자, 한도 규정 이건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상법이 있고 세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상법이에요, 세법이에요? 상법이죠? 예, 원래 상법이 상위법이에요. 하지만 세부 적용되는 건 세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세법이에요. 그런데 하위법은 상위법의 전제 하에 움직여져야 되니까 세법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항상 상법상의 절차적 흠결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그 다음번에 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무적으로 우리가 막 연구하고 막 했지만 상법상의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뭔가 증빙할 수 없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건 무효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법의 절차는 정관과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정관 프로세스가 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흠결이 없어야 되겠다. 그 정도만 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어떤 정관이었다면 현재 정관에는 이렇게 보통 명기가 됩니다. 보수와 퇴직금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보실 내용이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관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정관에 보니까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 제가 그 상법하고 세법을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세법에는 정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정관 부분에 결국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에 뭐라고 했냐면 정관에다가 명시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관을 받아오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도 있죠.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정관에는 약간 메인 법 같은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은행이나 아니면 뭐 거래처에서도 요구할 때도 있고요. 투자자들도 요구할 때도 있어서 정관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퇴직금을 가져가고 급여를 가져가는지와 관련된 것도 외부에다가 오픈하는 건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맞아요. 함께 있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관에는 있다. 뭐가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다가 위임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99% 세팅하고 있는 정관은 분리되어 있어요. 정관이 있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뒤에 붙여서 우리가 주는 거죠.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 얘기다. 네, 이건 좀 읽어보시는 걸로 뭐 일시 지급하고 정관 정한 금액 현실적 퇴직 사유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자,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이해는 했지만 상대방의 니즈를 좀 환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제가 스킵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핵심이거든요.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관의 정한 금액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일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회사에서 돈이 없어요, 당장.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 잘라서 주면 안 될까? 올해 반 주고 내년도에 반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을 만들고 모든 거에 대한 어떤 퇴직금으로서 우리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일시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시 지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유동성이 필요하죠. 그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회사에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퇴직 시점을 예를 들어서 내년이에요? 아니죠. 5년 후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2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그때 상황에 과연 회사의 유동성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겠는가라는 건 거예요. 그렇죠? 10억에서 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것만으로 회사의 모든 유동성뿐만 아니라 비유동성 또한 유동성화 시키면서 사업적인 근간을 흔들 수 있죠.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퇴직금을 지급한다? 말이 안 되겠죠? 결국엔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겠냐 하면 당연히 금융상품으로 따로 떼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은행 상품과 같이 그냥 저축하는 형식으로 놓으면 그럼 그냥 보통 통장이랑 조금의 차별성만 있지 언제든 회사에서 필요하면 뺏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은 아무래도 조금 그것들이 좀 막혀 있죠. 자유입출금 형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은행 상품도 적립식이고 금융 상품도 보험 상품도 적립식에 대한 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금 상품 아니면 앞에서 방금 설명했었던 유니버셜 상품 같은 걸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업적으로 봤었을 때 수당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수당은 우리가 높이려면 그 전에 경영정기보험을 팔았고 지금은 또 종신보험을 좀 해야 거기에 언저리라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종신보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컨셉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종신보험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1,000만 원이 들어가면 10억을 보장을 받아서 사망에 대한 어쨌든 리스크에 대한 보장이 같이 있죠. 그런데 저축성은 어때요? 내가 1,000만 원 넣고 모아서 1억 만들고 1억 1,000, 1억 2천 해서 10억까지 가는 그 길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쌓아도 우리가 적립식의 효과는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사망에 대한 리스크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종신보험으로 좀 더 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대표님이 그래 종신보험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지막 꼭지 넣어놨던 걸로 클로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막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숨이 좀 차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안 돼요. 4시 50분까지 끝내야 돼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죠. 그렇죠. 큰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되니까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 두 가지다. 그래서 앞에 제가 소득 급여와 관련된 그 페이지 하나, 그리고 이 페이지 하나 제가 우선 따로 영업적으로 쓰실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다시 배포해 드릴 거니까 염려는 하지 마시되 머릿속에는 그 두 페이지만 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니즈 환기는 하실 수 있다. 클로징은 마지막 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을 놓고 왜? 우리 지금 종신보험으로 끌고 갈 거니까. 그죠?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회사에 리스크가 있어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외상으로 어쨌든 거래를 하고 있었고 외상에 대한 어떤 대가를 줘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또 은행에서 차입했었으면 그 차입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도 있고요. 또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섰을 수 있죠. 요즘은 입보를 거의 안 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거의 불법화되어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 한 5년 됐나? 이게 아마 법으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입보를 서지 못하게끔 하는 법이 올라갔다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주식회사가 뭐예요? 그냥 유한 책임만 지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망해. 그럼 대표이사 개인도 완전히 망하죠.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과는 좀 달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막아서 계속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성장시키겠다는데 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왜? 금융권에서 좀 막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놓고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물을 평가하고 신용을 평가해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지급하게끔 해서 이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뭐 또 가지금 있었다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여러 가지. 자, 그리고 유가족은 상속세,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포인트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은 다양해요. 되게 건실한 회사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한 중간 미만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 대표이사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업체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되는 회사도 있겠죠. 뭐 어쨌든 전문 경영인 들이든지 자녀가 아직 어리다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이 한 몇 년 맡아서 하고 그동안에 뭐 어떤 경영 수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해도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망하거나 해야 되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사망 시점이 발생했죠. 상속이라는 것이 발생됐죠. 상속이라는 게 발생되면 상속 대상 재산을 파악을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거 빼고 이 회사에 대한 자산이 있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 대상 재산에 넣어서 세금을 상속세를 매길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업과 관련된 평가는 뭘로 하죠?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주식 가치로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는 실질적인 거기에 재산을 자산과 부채 다 빼고 남은 실질적인 순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순자산으로 평가해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죽었다고 해볼게요. 내가 망했죠. 내가 죽었죠. 회사는 더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미처분 잉여금이 몇십억이 있었다 해도
실제 그 상대 계정인 자산이라는 녀석을 팔아도 돈이 안 되죠. 그 돈들이 아까 미처분량은 없지만 개인 사업자가 어쨌든 뭔가 쌓여있는 자산들이 줄어들면서 세금 낼 일이 어떻게 보면 순자산 한도 안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좀 이상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법인을 하다가 내가 죽었어요. 근데 순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상징법상 기업 가치로 평가를 해서 하죠. 기업 가치를 평가해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끔 해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얘는 버릴 거예요. 버릴 자산과 관련된, 버릴 기업이라고 하는 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몇십억씩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상해요, 정말로. 그쵸? 이와 관련된 제가 어쨌든 그 전략을 제가 청산 컨설팅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또 한번 아무튼 제가 공부를 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해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럼 빨리 폐업해야 되죠.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아니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은 들어봤는데 법인이 개인 사업자 전환한다? 좀 이상하죠. 뭔가 법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인 영업을 하고 있고 법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해서 우리는 계약을 우선 받는 것이 편하죠. 왜? 현금 흐름상 법인에 있는 돈이 개인에 있는 돈의 가치로는 훨씬 더 유동성이나 2배 이상, 3배 이상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법인을 문을 닫아버리는 걸로 컨설팅 간다면 우리가 보험 파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4번째에 놓는 거예요. 법인 자금으로 상속세를 준비하고 법인은 상속세 재원으로 채워진 상속세 내기 위한 법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컨셉으로 간다면 법인을 안 하고 계신 분도 부동산만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자, 그런 개념들을 제가 지금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그 정도 갖고 있자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떤 리스크들을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CEO 플랜 하면 퇴직금 플랜이니까 이 은퇴 시점까지는 법인에서 어쨌든 뭔가 불입을 하다가 은퇴 시점에 퇴직금 대신으로 이 보험을 갖고 나온다. 갖고 나올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그거를 은퇴 자금으로 써라.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패턴 위에 방금처럼 그 전에 이 회사의 CEO의 유구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저축성에서 종신보험으로 턴하겠죠. 그리고 이 은퇴 시점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은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법인에 그냥 종신보험을 냅뒀다가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상속세를 다 낼 수 있다면 세금 안 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끌고 간다면 종신보험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CEO 플랜을 클로징하는 게 거의 이제는 아까 반을 넘어왔다가 한 80% 이상은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준 대가로서 월납 금액을 보통은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 금액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납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유족보상금 관련돼서. 유족보상금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기 이거 하나만 볼까요? 그냥 급여는 비과세, 상속세는 과세라고 돼 있어요. 사망 위로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죠? 그 위로금을 받은 거가 소득세는 어쨌든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어쨌든 업무와 연관된 어떤 사망에 의한 유족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과세된다. 요거 하나만 포인트만 알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CEO 플랜인데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잖아요. 이 세법이 개정이 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 어쨌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세법은 2016년도에 개정된 퇴직소득세 계산법 12개월 전체를 다 복원시키는 12배수짜리 어쨌든 연분연승법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해는 하고 가자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요. 1년에 얼마씩 쌓이죠? 10% 쌓여요? 12분의 1 쌓여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직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직원이에요. 저는 퇴직금이 12분의 1, 1년에 한 달치씩 쌓여요. 이모는요, 10분의 1씩 쌓여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대표님한테 12분의 1 얘기했다가는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10분의 1씩 쌓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들어봤었던 배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죠? 예전에 뭐 7배수, 뭐 어떤 데는 20배수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3배수가 언제 바뀌었다는 것 같은 걸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지금은 2배수가 된 것 같은 기억이 있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12년 이전에는 어쨌든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7배수 아니면 10배수, 20배수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더니 국세청에서 그게 왜 퇴직금이야? 너무 많잖아. 라고 해서 부인하고 싶었죠. 왜?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이 그때 당시에는 한 6.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거의 공짜로 거의 돈을 다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안 내고. 그죠? 자,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서로가 뭐 논쟁도 많고 소송도 많고 많았죠. 그걸 없애고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서는 3배수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 3배수도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20년도 1월 1일부터는 2배수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알겠어. 2배수까지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디테일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왜? 내가 지금 퇴직일이 20년 이후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쯤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배수고 여기는 3배수라는 거야? 아니면 여기는 그럼 무한대라는 거야? 조금 헷갈리죠? 아니면 여기가 2배수라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를 해준다는 거야? 조금 헷갈리잖아요. 관련돼서 짧고 굵게 핵심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자, 뒤에서 이걸로 설명드리겠다. 이게 예시거든요. 재임 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28년을 근무를 한 거예요. 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어쨌든 계산했더니 12.6억 원이에요. 퇴직금 계산을 앞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전 3년치 평균 그거에다가 결국에 우리가 배수 그냥 하면 되죠. 그죠? 3배수든 10배수든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내부 규정이잖아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해서 지급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액 다 그 규정을 따랐다면 송금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다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규정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에요.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것까지의 한도와 관련된 규정인 거고 이 이상을 넘어가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건 근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세금만 내면 끝나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까도 앞에 급여를 세율 때문에 줄여서 조금씩 받아갔던 대표님처럼 퇴직금에서도 사실 덩치로 크게 갖고 나가는데 그게 근로소득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거의 50%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 더 해도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 근로소득세로 부과되는 게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보니까 연하고 이렇게 이게 물결 표시되어 있었는데 느낌표로 돼 있죠. 예, 그 오타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해놓은 거랍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총 급여는 어쨌든 17년부터 19년에는 각 1억을 어쨌든 총 1억이었고요. 이제 33년에서 35년을 어쨌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급여가 올려서 연봉이 1억 5천이 된 거예요. 1.5억이. 자, 그러면 단순 계산 어떻게 해요? 1.5억에 10분의 1, 1,500만 원에 곱하기 28년이죠? 맞죠? 그리고 지급 배수. 어떻게 했냐? 3배수로 해놨네요, 여기는. 가정이에요, 3배수.
이상하다. 여기까지 아까 20년 전까지는 3배수 하고 그 이후는 2배수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쵸? 어쨌든 이 회사는 온리 최근에 만든 걸 그냥 3배수로 해서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시를 이걸 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계산하는 방법을 이거 하나로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3배수로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10%, 1,500만 원 곱하기 28에다가 3배수니까 3 곱하면 전체 금액이 12.6억이 나와요. 12.6억. 됐죠? 이 12.6억 전체를 소득세법상으로 퇴직소득으로 봐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거가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이겠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12.6억 퇴직금을 2011년 이전과 2011년으로부터 결국에는 여기 19년도까지 말일까지 아까 20년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요때까지 8년이라는 기간과 얘는 왜 혼자 흔들릴까요? 네, 건물이 흔들리나? 네. 자, 이 이후에 어쨌든 16년 이런 기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전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정관을 변경해온 회사들이 있겠죠. 있잖아요. 지금도 가면 예전에 열심히 CEO 플랜 팔고 다녔던 분들이 정관 변경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막 5배수 해놓은 분들 계시겠죠. 그걸 적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왜?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죠.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법 규정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회사의 기본적인 정관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정관은 뭐냐면 우리끼리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관 안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한다라고 적어 놓아도 돼요. 뭐든 다 적어놓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정관만 떠올리지 말고 뭐든지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자체적인 그 약속을 누가 타치한다? 그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죠. 다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때 정관에 우리가 10배수를 해놨다면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너희들 돈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물음표가 달리면 국세청에서는 어쨌든 싸우려고 들었고 많이 싸웠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저는 세법이 올해도 지금 금융 관련된 세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또 2월 됐긴 했지만 법이 나오면요. 저는 반가워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막는 법이잖아요. 근데 막는 법이 나오면 그리고 그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법이 안 나왔었을 때는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근데 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법이 정해져 버렸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 못하죠. 자유로워진다니까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앞에 것들은 자유롭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3배수까지는 인정해주겠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배수만 인정해주겠다고 했죠. 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 12.6억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지금 비율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28년이라고 했으니까 28년 중에 4년, 28년 중에 8년, 28년 중에 16년으로 쪼개서 이 12.6억을 딱 쪼개놓은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한도 미적용한다. 네, 1.8억. 자, 두 번째, 여기는 3배수 한도를 적용한다.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 그죠? 여기도 3배수가 아니라 2배수를 적용하니까 초과된 게 3.6억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3.6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전체 12.6억 중에서 3.6억, 결국에는 9억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3.6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로소득세 3.6억에 대해서 과세를 해도 우리가 이건 퇴직금으로 나갔는데 법인에서는 송금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 효과가 있으니까 앞에서 첫 번째 봤었던 그 장표랑 똑같죠? 그죠? 세율이 실제는 아까는 15.9%였는데 금액이 좀 더 올라갔으니까 한 2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죠? 20%로 실제는 3.6억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은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되셨어요? 또 정관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배수, 여기는 2배수라고 정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우리는 또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냥 3배수로 그냥 만들 수도 있죠.
무조건 잘라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존 정관이 틀렸다 맞다를 알 수 있죠. 뭐 틀렸어. 이거 3배수로 다 돼 있는 거야. 야, 이건 이제 2일수밖에 안 되는데 3배수로 해서 틀렸어. 아니라는 거죠. 되셨죠? 자, 오늘은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금 제가 계산한 게 개정 후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전체 총 연수 28년 중에서 이 기간 8년, 16년, 그리고 4년 이렇게 쪼개서 한도 미적용되는 퇴직금과 적용되는 퇴직금으로 하고 적용된 퇴직금 중에서 한도를 넘어간 건 근로소득, 넘어가지 않은 건 퇴직소득으로 짜서 한 거죠. 이게 지금 방금 계산한 방식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래요? 이 전에 거는 그때 정관이 있었으면 그거대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그때가 2011년도고 35년도야. 그때 1억이었는데 지금 내가 3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봉을. 금액이 바뀌어 있죠. 그때 기준으로 내가 7배 한 것보다 지금 3배 한 게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유리한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밑에 것만 된다, 뭐 이렇게. 아니다.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다. 대표님께도 그렇게 설명하고 제가 비교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 과거에 그 당시 있었던 정관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되셨죠? 생각보다 시간을 잘 세이브하고 있긴 한데 벌써 38분이에요. 자. 자, 이거 다 설명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이 계산식을 뒤에 거는, 요것만 해볼까요? 자, 어떻게 퇴직소득이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10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단위 1,000원이라고 안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놨대요. 그리고 여기 20년간 이렇게 해서 10원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도 여러분 안 적혀 있죠? 네, 적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친구예요. 네, 아까 와서 왔다 갔다 하던 친구. 네, 자,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을 10억으로 했었을 때 근속연수공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빼고 나면 9억 8,800. 12배 연봉연승법이라고 돼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퇴직소득은요. 우리가 10분의 1을 쌓는다라는 금액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퇴직소득세 계산은요. 임직원 통틀어서 그냥 똑같잖아요. 임원은 퇴직소득세를 다른 뭐 2번으로 내고 직원은 1번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1번 근로소득세로 내고 어떤 사람은 2번 세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11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보세요. 1년치 중에 어쨌든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기준이니까요. 12분의 1만큼 쌓았죠. 그죠? 12분의 1에다가 12를 다시 곱하면 1년치 연봉으로 바뀌어버리죠. 퇴직금이 아니라. 그 연봉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근로소득세를 얼마가 낼지로 돌아가서 그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봉연수법을 하느냐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모아서 턴키로 처음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계산해버리는 게 불합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았는데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20년 동안 쪼개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어쨌든 그게 노동청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매년 사실은 퇴직금까지 얹어서 급여로 받는 사람도 있고 연말에 한 번에 퇴직금을 1년마다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그건 인정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처럼 1년씩 쪼개서 그거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는 걸로 어쨌든 조정한 거다. 예, 그렇게 조정한 결과값이다.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렇게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진 않으실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6년 이후 방식과 그전하고 비교하면 마지막 실효세율만 보자고요. 이전에 6.66%가 나왔다고요. 금액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3년 이후에는 14.62%로 높아졌어요. 오, 많이 높아졌죠? 지금은요 18.21%예요. 그죠? 결국에 과거보다 퇴직소득세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거의 20%, 18%인데? 앞에 우리가 급여가 어땠죠? 월 2천 갖고 나와서 연봉 2억 4천을 갖고 나와도 15.9%밖에 안 나왔죠. 이상하다. 퇴직금으로 갖고 나오는 것보다 급여로 갖고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는
쌀 수 있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것만 했지 법인세 절감 효과는 안 붙여놨잖아요. 그걸 조정하면 당연히 18.21%가 반 이하로 더 떨어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에 하나의 경제 구조가 아니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주주인, 대주주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법인에서 세금 내나 개인이 내나 이게 다 통틀어서 갈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더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드리고 곧 앞에 있었던 거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도 2022년 소득세율이라고 하니까 24년은 어떻게 된 거야? 해서 괄호해놓고 현재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안 돼 있죠? 네, 이것도 지금 넣어줬어요. 네, 24년 똑같아요. 네, 그때 세율 바꾸고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차등 공제하고 퇴직소득 근속연소 공제가 요 시기에 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보면 1,200만 원. 이것도 3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제가 된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등 공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제된 부분들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뒤에 거 그대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거다는 거예요. 네, 잘 가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정비해야 되구나. 정관. 그래서 임시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죠? 의사록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거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회사에 여러분 도움 받아가지고 보통 작성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실무적인 거 하시면 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메가인포가 실무적인 것들은 잘 돼 있잖아요. 네, 원래 컨설팅 회사잖아요. 여기가 몇 년 안 됐잖아요. GA를 이렇게 시작한 게. 그래서 다른 건 잘 돼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정관에다가 퇴직금 규정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2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2개를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기간을 쪼개서 충분히 명시할 수 있어요. 정관은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는 문체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 사랑하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하는 무슨 회사 이런 거 적으셔도 돼요. 네, 충분히 하셔도 되니까 디자인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린 컨설팅 포인트 간단하게 보면 규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산 관련된 게 있었다라면 확인하고요. 또 다시 퇴직금제로 혹시 연봉제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드리는 이런 포인트들로 우선 예전 CEO 플랜이지만 포인트를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급금이니 명의신탁이니 여러 가지 자사주 매입이니 이익 소각이니 CEO 소각 정말 많잖아요. 근데 간단히 복잡하기만 하고 상대가 이해도 못하고 큰 니즈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느 회사에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 미처분 잉여금을 쌓아놓으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회사는 문을 닫을 건데 세금만 물려줄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고 싶겠죠. 상속 포기는요, 부분 재산만 되지 않아요. 전체 재산을 해야 돼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물려준 빌딩 100억짜리가 있고 이 회사가 한 200억짜리 법인이 있어요. 여기서 세금을 100억을 내야 돼요. 부동산이 100억 있어요. 둘 다 포기해야 돼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개인 재산도 못 넘겨요. 그러니 이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놓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자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0이면 100 다 들어갈 수 있는 컨셉이지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왔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개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금융재산, 부동산 물납, 매각, 대출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종신보험도. 우리가 종신보험으로 어쨌든 상속세를 준비하자는 건 국세청에서도 다 공표하고 있는 얘기니까 대표님도 거부감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납이라고 했지만 물납은 맨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으로 걷어가고요. 금융자산 있으면 금융자산 다 가져가고요. 부족하면 그때부터 물납으로 가져가는데 주식, 특히 비상장 주식은 맨 마지막에 가져가요. 네, 미리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걸 안 가져간다니까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당장 10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10억을 갖고 지금 넣어놓고 이거는 상속세야 준비하는 거야 하고 넣어놓고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이 없죠. 우리는 1,000만 원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입하면 이미 보장자산 상속세 재원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 마련되게끔 하는 그 1,000만 원을
개인이 1,000만 원을 가입하려면요, 2,04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돈은요, 법인으로부터 갖고 나와야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2,000만 원을 가입하려면 법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갖고 나오면서 1,000만 원은 소득세 내고요. 남은 1,000만 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내 자녀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자부자 맞나? 부자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가 되고 내가 피보험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 대상 재산에서 빠지니까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가입할 여력이 돼야 되잖아요. 자금 출처. 그걸 만들어주는 것도 또 플랜이 많죠. 이것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우리가 이걸로만 상속세 준비 끝나질 않을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만들 건데 자금 출처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거든요. 주주로 들어와서 그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라리 부동산을 법인화 시켜서 실제 거기 주주로 하고 기본적인 배당으로는 보험 가입하고 법인 그 부동산 법인을 상속세 재원용으로 쌓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림이 다양하게 나와요. 이 단순한 컨셉 하나로도. 자, 그래서 개인이 가입을 하면요. 법인이 가입을 하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죠. 맞아요? 똑같이 10억짜리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데 개인은 2,000만 원, 법인은 단순하게 보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10억을 준비하는데도 법인이 2배 유리하죠. 되셨어요? 요거와 관련된 건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토요 특강 때 자세하게 좀 더 해드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오시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신보험 중에서 위험보험료 부분만큼은 비용 처리되죠 또.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가입할 때는 아까 2,04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라고 2,000만 원을 가입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있어야만 1,0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데 법인은 1,000만 원 있으면 가입하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900만 원만 있으면 가입하는 경우가죠. 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니 1,000만 원을 쓴 게 아니야. 900만 원 정도만 넣는데 사실은 1,000만 원 노무 효과를 보는 거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나왔어. 예, 사망보험금이요. 자, 그러면 사망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법인의 순자산을 내가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죠. 주식 상속받았을 때 시가로 상속을 받았겠죠? 그 시가 상속받은 걸 시가로 회사와 자사주 거래를 해요. 똑같은 가격이죠. 몇 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양도 차익이 없겠죠. 맞아?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에 우리가 종신보험으로 가입해서 들어왔던 사망보험금 그 돈을 그대로 인마이 포켓할 수 있죠.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마지막에 이해하고 끝나야 되는데. 네. 개인이 했으면 2,000만 원을 내가 갖고 와서 가입을 했어야 되고 또 2,000만 원을 내가 자녀 이름으로 1,000만 원 가입하게끔 하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을 4,000만 원 갖고 나와서 2,000만 원은 소득세 내고 2,000만 원에서 또 증여하면서 1,000만 원은 증여세 내고 1,000만 원을 줘서 가입시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법인에서 하고 자사주로만 하면 내가 소득세도 안 내도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자사주 할 때 양도세도 안 내도 되고요. 그죠? 방금 이거 갖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세금 낼 게 없죠. 그러면서 그 돈 턴키 전체로 상속세 낼 수 있죠. 이걸 짬뽕해서 그림을 그려지면요. 웬만큼 자산 조금 한 몇십억 이상만 된다면 이걸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분 우리가 2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분, 2분만 더 할게요. 법인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은 미처분 잉여금을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급여로 좀 많이 갖고 나갈 수 있는 플랜을 짜주고요. 남은 건 퇴직금으로 가져나가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미처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녀석이 주식 가치를 높여서 상속세를 많이 내게끔 될 거라고요. 괜찮아. 하지만 그 돈으로 결국에는 상속세를 이 세금 없이 내게끔만 만든다면 법인에 그 정도 남겨놓고 회사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업이다. 우리 승계까지 해야 될 사업이다. 자녀한테 창업 증여 특례를 통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내 노하우, 내 거래처, 내 아이디어들을 다 여기다가 밀어줘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가업 승계 플랜이에요. 이건 제가 또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